네, 4월 17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김종대의 정치 풀 악셀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이 운전석에 앉아서요. 정치 현안 풀로 악셀 밟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조석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께서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 부승찬 당선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축하도 그냥 축하가 아니라 예. 온 새벽까지 사람들 잠 못 자게 하고 민주당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아니 네. 표차가 아니라 득표율 0.5%. 그 격차가 1등이에요. 민주당 당선자. 예, 굉장히 격전을 벌이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오늘 부승찬 당선자를 또 모시게 된 게 4월 10일 다음 날 11일 방송하면서 김종대 의원님께서 방송 전에 본인이 거의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당선자님 결과를 보기 위해서 잠을 못 잤다고 하시길래 또 두 분의 관계성 때문에라도 한번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이렇게 마음 써주시고. 예, 의원과 보좌진의 사이이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오늘은 또 다른 관계성, 운전자와 보조석에 계신 분인데요. 여튼 저희 시사인 유튜브에는 부 당선자께서는 처음이시니까 원샷으로 한번 자기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용인시병 국회의원 당선인 부승찬입니다. 저는 뭐 출신은 제주도고요. 제주도에서 낳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군 생활을 좀 했고요. 15년 정도 했습니다. 15년 군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좀 시간 강사와 교수 역할을 좀 수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제 김종대 의원과의 인연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국방위 보좌관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박근혜 탄핵 그리고 박근혜의 국방부에 대한 이게 매몰찬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픽업이 돼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했고요. 그 이후에 대변인도 하셨죠. 대변인까지 예, 하고 예. 이번 총선에 나가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죠. 천공 전문가들이요. 우리가 두 분은 천공 전문가다. 전문가 자칭으로 알겠습니다. 천공의 생각은 저희가 모르니까. 예. 예. 저희가 썸네일도 실제로 두 분에게 천공의 근황을 좀 물어보겠다라는 식으로 달았는데요. 그 이야기 이따 좀 많이 해주셔야 되긴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우리 스승님께서는 천공 스승. 그 최근에 본인의 논란을 다 보셨나 봐. 어제 주진우 라이브 뉴스공장에서 하는 거 지금 몇 번째 천공 특집을 계속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데 주진우 기자한테 영상 메시지까지 보냈고 네. 주진우를 뛰어난 인재라 그러대. 그거 가지고 참 아주 친해졌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뭔 얘기하면 또 이게 국정에 개입을 했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최근 언론 보도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 네. 그 천공과 관련해서는 두 분이 왜 전문가이시냐면 사실 이제 그 관절을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혹들을 제기했고 그 문제 때문에 사실 좀 고초를 겪기도 하셨잖아요. 네. 아직은 아니지만 여튼 김종대 의원님은 아직 기소가 된 건 아니지만 다른 혐의로까지도 부승찬 당선자께서는 지금도 있으시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타공인 전문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 먼저 할까요? 원래 최상병 이야기를 좀 더 먼저 해보려고 했는데 천공 이야기 나온 김에 천공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자면 당선자께서도 원내 입성에서는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조사 추진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졸속 이전하고 국정농단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짚어보시려고 하세요? 뭐 이미 여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3월 10일 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당선이 확정되고 2022년 대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단 4일 만에 3월 14일 날 국방부로 이제 김용현 지금 현 경호처장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후 시간대 찾아와서 국방부는 3월 말까지 비워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죠. 보통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죠. 그리고 인수위법상에도 이런 국가 중요 정책 결정을 한다.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7개 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인수위는 그때 당시만 해도 공식 출범하기도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 4일 만에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이런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블랙박스를 열어봐야 된다. 그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이셨던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느 법을 딱 들고 나올 수는 없지만 국무회의와 관련된 헌법 명시된 헌법 위배 소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이제 투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재정법,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여러 가지 법률들, 그 다음에 이제 국방시설에 관한 법률 위반 뭐 이런 사안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국정조사 감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청담동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핀치에 몰리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공이라는 존재 그다음에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가열차게 몰아붙이지 못했던 거. 지금 참여연대가 이제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전부 기각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밝힐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과연 그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밝히고 그다음에 보고서라든지 예산 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검토 보고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당선인이 결재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살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급작스럽게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과 어떤 힘이 있었는지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굉장히 당선자가 지금 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시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좀 악셀 밟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건의 재판은 아니고 다른 건인데. 예, 그러긴 하죠. 네. 그거 사실 국방부로서는 부승찬의 당선이 거의 재앙에 가까운 지금 사태가 됐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군사법원에 계류 중이고. 예, 국방부는 굉장히 또 지금 그 정치보복을 끔찍하다. 했거든요. 예. 정치보복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오는. 제가 옛날에 2016년에 국방위원으로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무슨 김종대 대책반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뭐 연관 장교들이 뭐 제가 한 말을 다 분석해서 대비하고 있었는데. 그럼 당선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시긴 하겠네요. 아니 그런데 이번 사태는 더하죠. 아니 엊그제까지 우리가 손 좀 보고 있었는데 맞으면 두들겨 팼거든. 두들겨 패니까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데일밴드 붙이고 다시 나타나네. 그래가지고 저 정문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잖아 지금. 국방부가 경악할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 용인에서 상대 후보가 누구냐면 고석. 군 출신이죠. 네. 군 출신 원스타 출신이고 윤석열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고등군사법원을 지냈고 어떻게 보면 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국방위에 들어와서 이런 최수근 상병권, 뭐 집무실 이전권, 천공권 하면은 윤 대통령의 그 호위무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고자가 0.5% 차이로 탁 날아가고 부승찬이 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사태냐 하면은 이게 열석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효과요. 부승찬 한 명의 당선은 국민의힘 열석 잃어버린 효과다. 그렇지. 아니 이번에는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과반석 원래 관심도 없었어. 네. 108석이 지금 최적의 의석이라는 거야 대통령한테. 야 이게 왜 참패냐? 이 정도면 됐지. 지금 이러고 있거든. 네. 그래서 반성 혁신이 그래서 없는 건데 이게 말이요. 공격수가 들어온 거는 이건 달라. 그리고 22대 국회가 알다시피 국방위가 악세를 제일 세게 밟는 상임이야. 네. 여러 현안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제 민주당은 우리 부승찬 당선이 나고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애석하게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접전 끝에 졌더라고요. 그쪽 앞서 나갔던 지역인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근데 저쪽은 방어 역량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국방위가 개원 전부터 시작해 시끄러울 거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최상병 특검권부터 해가지고 지금 줄줄이 현안이 있는데 집무실 이전까지 파헤친다는 소문 돌아봐.
그 생선가시 하나 목에 걸린 거 맨키로. 왜 이렇게 걸끄러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이 댓글 이렇게 달아주셨는데요. 부승찬 당선자님, 김종대 의원을 보좌관으로 쓰세요. 지금 이런 제안까지 나왔습니다. 뭐 가서 특보 역할이라도 하라면 해야죠. 지금 일자리 제안하시는 건가요? 근데 정식으로는 유능한 보좌진들 일자리를 뺏을 수는 없고 특보라도 하라면 해야죠. 그런데 이제 22대 국회는 어떤 모든 역사가 나는 국방위 법사위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구성에서도 가장 치열할 거고 저쪽도 야당 공격수를 굉장히 또 나름대로 국방위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지 않을까. 저기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야당의 공격수로. 거꾸로 읽으셨군요. 야당을 공격하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전운이 감돈다. 이런 면들을 이제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조금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선거 투표용지로 이게 투표 짱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서 효능감을 많이 느끼셨지만은 이제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어떤 앞으로의 사냥 과정 그런 거 잘 지켜보시고 많은 제보와 격려와 후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치인을 성장시킨다는 거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콕콕 집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 김종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국방위 과제로 지금 이제 관저 이전 의혹만이 아니라 아까 이제 차상병 사건 이야기하셨거든요. 지금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당선자께서 국회 기자회견 같이 하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좀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금 뭐 특검법이 이제 자동 부의가 됐기 때문에 뭐 통과하는 데는 본회의만 이제 열리게 되면은 뭐 통과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하지만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왜냐하면 할 거라고 보세요? 그럼요. 본인에 대한 두 분 다 100%다. 본인과 관련 연관됐고 이제 이 법조문에 그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는 칼끝이잖아요. 특검이 칼끝이기 때문에 본인이 뭐 형사소추권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이제 면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면 조사 정도는 이제 받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전국이 만일 이걸 수용했을 때는 완전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빨려들고 이제 레인덕을 넘어서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결국은 윤석열 정권 종식의 어떤 기폭제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 특검이. 그래서 반드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10번째 거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워터게이트 시나리오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도청 사건 자체는 일단은 벌어진 일이었다고. 근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닉슨 대통령이 몰락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특별경찰 임명이 돼서 수사하던 걸 엎어버리면서부터 이젠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커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 시나리오의 절반은 왔어요. 벌써 절반이 나왔다. 절반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좀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그저께 조선일보 사설이 최상병 특검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5, 6일간 방송에 나가면은 국민의힘 패널들이 선거 개표하는 당일부터 이 특검은 받자였어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나는 찬성이라 그랬어요. 조경태 의원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세게 진상규명해야 된다 하면서 특검 찬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요 며칠 아주 좋았다고. 그래서 이거는 대세가 이제 특검은 이거는 관철되는가 보다. 그런데 그게 그저께 저녁까지요. 거기서 끝나고 어제 대통령 담화가 발표됐는데 어제 제가 저녁을 먹다가 장윤성 기자하고 이렇게 있고 뭐 몇 사람 더 있었는데 그동안에 특검 찬성하던 조경태 의원이 전화가 왔어요. 오, 그 자리에. 그래가지고 나 특검 찬성은 왜곡됐다. 본인의 의견이 왜곡되게 전달됐다. 찬성 아니다. 언론이 잘못했다는 건가요? 아니 지가 말은 했는데 이제 정정한다는 거지. 생각을 바꾸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랬는데 안철수 의원 그 뒤로 입장 표명 없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특검 반대 발언을 하고 김용태가 반대 발언하고
전 최고위원이죠. 당선자 지금. 예. 당선자. 예.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놈의 혁신 반성이 5일을 못 가냐고. 5일 전만 해도 다 되는 분위기였다. 근데 예. 조선일보까지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오늘 드디어 여론 떠보는 칼럼이 송경인 칼럼이 동아일보에 실렸는데 이거 특검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네. 공수처가 먼저다. 그리고 특검 대봤자 대통령이 압력 넣어도 그게 수사 개입인지 죄가 된다는 근거는 없다. 뒤집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 송평인 칼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오늘 뭐 조선일보 칼럼도 그렇고 전부 이제 순서가 잘못됐다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조선하고 동아일보가 칼럼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어제 이제 그 국무회의 모두 발언 이후에 전체적인 분위기 보수의 분위기는 결국은 최상병 사건의 특검을 받아서는 안 된다 쪽으로 이제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바뀌었다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용산은 원래 그랬고 국민의힘이 바뀐 건데 예. 처음에 총선 끝나고 어수선했나 봐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오늘 사퇴하니 내일 사퇴하니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지도 체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권력의 진공 상태일 때 본심들이 그때 나왔다. 바른 말들을 갑자기 하는 거야 완전. 이러더니 쇄신 혁신 발언이 복물터지도 나왔어요. 딱 거기까지였어. 딱 거기까지였어. 그러니까 국정 쇄신에 대한 논의는 어제부로 끝났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이게 회귀했냐 그러면 첫째 이렇게 그 버티는 데는 모든 출발점이 이번 총선은 참패가 아니다. 이 결과를 참패가 아니라고 받아들인다고요? 내가 어제부터 YTN 나가면서부터 그 바뀐 분위기를 감지하는 게. 국민의힘 쪽 사람들. 그 사회자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50대 45다. 5% 차이지 참패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선도 0.73%포인트 차이였지만 대통령 당선 수락을 하고 우리 모두가 승복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 예. 근데 여기 5%포인트 차이는 이건 별게 참패가 아니다. 보로 이전 의석수에서 조금 5석 늘어나고 지킨 거다. 108대 192지만 지켰다. 지킨 선거다. 선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네요. 이렇게 급격히 바뀌어. 예. 급격히 이게 바뀌면서 참패가 아니라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럴 때마다 제가 열심히 반박은 합니다. 이게 5%가 아니라 3% 차이라도 참패다. 이제는 중간지대 완충지대가 없어져서 얇게 그 우세로 전국에 평평하게 퍼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3%가 우위로도 190석 200석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 계속 그 얘기해라. 계속 참패한다. 그다음에 5% 해서 50%라 그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50% 넘어간 선거가 이번이 처음이다. 거기에다 야당 일대다. 아니 이걸 참패라고 아니라고 자꾸 우긴다는 건데 결국은 상대를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나는 22대 국회 초기에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라고 봐. 탄핵은 얼마든지 내봐라.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거다. 이런 말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나온다니까. 나와요.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싹 정리되고 그동안에 안철수 바른 말 할 것처럼 그러더니 숙주나물처럼 사그라들었다. 조경태 말 바뀌는 거 봐라. 네. 얼마나 급했으면 기자들한테 전화한다. 저는 좀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다른 게 뭐냐면 일단 정치인들은 결국은 이제 선거를 통해서 생명력을 이제 흡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선이라는 게 남아 있잖아요. 지방선거. 예. 이제 개원하면 이제 2년 정도 남은 지방선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선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이제 3연패 늪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젠 벌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21대 특검은 최수근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윤 대통령이 행사할 수밖에 없지만 22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결국은 또 다시
재부위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이 상당히 많이 나올 8표 것이다. 이상의 이탈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만 되더라도 이제 한동훈 체제로는 이미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체제가 등장할 수 있고 거기를 통해서 이제 힘을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결국은 이 최수근 상경 특보험 자체가 이제 민생이라는 국민적 여론들이 있잖아요. 국민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민의와 그 민생을 또 지켜야 된다는 책임져야 된다는 국민의힘들의 이런 자구적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윤석열 정권과 일부 거리두기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21대 때는 최수근 상병 물론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통과시켜야 되고 또 해병대 연대에서도 이번에 예비연대에서도 이번에 통과시켜야만이 뭐 통화 기록 조회라든지 이게 1년 수사가 너무 늦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통과해야만이 그런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는 최수근 상병 특검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탈표에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런 면에 다소 그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이번 총선도 사실은 그 윤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치른 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당하는 얼빠진 분들이 많아요. 여기. 특히 수도권의 문제인데 그 지금 수도권 낙선자들이 처음에 말을 좀 할 것 같다가 요즘 거의 발언을 내가 못 듣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당직자도 그랬고 뭔가 말을 하는 분위기였고 페북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오늘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일단은 최수근 상병 특검을 완전히 이제 무력화하고 버텨내는 이제 5월 말까지의 한 달 반 정도의 시점에서는 여기서는 일단은 좀 사그러드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음번에도 이게 쌓여가지고 참 저항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는 법기술자가 갖고 있는 캐비넷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캐비넷 정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겁주는 거 하나는 잘하거든. 지금 돌변하고 있는 데에는 그런 지점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김종대 의원님은 왠지 쫄아. 내다보시는 없는 거죠. 죄도 만들어내. 나 옛날에 고문기술자 이근환이라고 아시나? 유명한 고문기술자죠. 없는 죄 김근태 전 만들어내는 의원을 고문했던. 그 남영동에서. 내 거기도 지금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거든요. 경찰 인권박물관으로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서 그 철문이 열리고 닫힐 때 안에서 느끼던 그 공포심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없는 죄 만들어내는 데는 이근한 이후로 윤석열 저 법기술자가 이제는 고문은 안 하지만 법기술로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거 사람 좀 쫄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다선 의원이지 내가 보니까 평생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그냥 그 부스러기만 주워 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어떤 그 비루한 기득권 조금 연장해 보겠다는데 그럴 때 그 민낯이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근데 권력 누수가 자연스럽게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근에 검찰의 태도들을 보면 권력 누수 볼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오늘 나온 보도 보면 이제 검찰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익에 약달했던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 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 수사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권력 누수가 생겨서 이게 말씀처럼 그 그립이 좀 약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보도 내용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개인 경호처의 어떤 간부의 개인적인 일탈로 가기 때문에 이게 감사원에서 이제 검찰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검사로 넘기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꼬리 자르기에 불과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로 전방위적 수사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여당은 패배했고요. 윤석열 역시 패배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물러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 정치, 정치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라는 이벤트들이 있고 그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 그리고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결국은 민의를 어떻게 충실히 받드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검찰도 2년간의 권력을 누렸지만 앞으로는 본인들의 생존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200석을 넘었으면 검찰들 중에도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는구나. 검찰청이 없어지는구나. 권한도 뺏기고. 네.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도 이제 검찰 모 관계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우리 조직이 이제 와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 직접 들으셨어요? 네, 출구조사 과정에서 이제 우리 조직이 드디어 와야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의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결국은 힘 있는 자에게 붙을 수밖에 없고. 모두가 뛰어내린다. 난파선에서는. 네. 진짜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 난파선에서는 결국 뛰어내릴 수밖에 없고 이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져요.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들도 과연 힘 빠진 윤석열이가 뭘 할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느냐. 캐비넷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동안의 2년의 과정은 총선이 불명확했잖아요. 불확실성이 높았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국민의힘이 과반을 획득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충성한 측면이 있었지만 지금은 저는 그게 확실히 환경, 구도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당정 관계 자체가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 수평적 관계로 갈 것이고 또 다른 대안 인물을 통해서 뭔가 결속을 도모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지 않을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에서 최수근 상병의 특검 이 카드는 상당히 대통령실에 대한 수직적 관계에서 탈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를 쥐고 있는 것이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법률수석실 신설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저희도 댓글창에도 지적해 주시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그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강압 통치 쪽으로 기울죠. 지금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는 선언을 어제 한 거거든요. 부러질지언정이요? 네, 부러질지언정. 그리고 탄핵안 낼 테면 내라. 실제로 그런 말을 작년에 했어요. 네, 그때 이제 토론회 같은 데서 그런 언급을 본인이 직접 한 적 있죠, 대통령. 어디 방문해서 한 소리인데 이런 건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사실은 그 정책 반대한다고 탄핵안 내자는 사람은 없었거든. 엉뚱하게 갖다 붙이더라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윤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일부를 내려놓거나 그 국민이나 정치에 이렇게 맡기는 행태는 도저히 멘탈상 불가능합니다. 어제 담화 발표할 때도 그 전에 그 YTN 나갔는데 김재원 최고하고 토론을 했는데. 그러셨군요. 담화 갖고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분은 바뀔 뿐이 아니다. 3가지가 없을 거다. 첫째 반성, 2번째 혁신, 3번째 확장성. 이 3가지가 빠진 담화가 될 거다. 이거 요즘 내가 약간 신통하다는 소문이 났는데 우선 혁신. 뼈를 깎는 혁신과 이걸 해야 되는데. 피부를 벗겨낸다. 이걸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반성은 이건 절대 아니다. 못 받아들인다. 이거 성정상. 못 받아들이고 3번째가 중요한 게 수도권을 필두로 한 지금 국민의힘은 지역당으로 전락했어요. 62%가 영남입니다. 당선자예요. 수포당이다 이런 말 있죠. 그렇죠. 수도권 포기 정당. 네. 그리고 모든 당직을 이번 선거의 패인 중에 하나가 선거의 주요 요직을 TK가 독점한 거예요. 예컨대 선거 상황실 같은 데는 실장, 부실장 3명이 다 TK입니다. 정세 판단은 거기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온 도처에 쌓였는데 확실한 지역당인데 전국 정당의 면모와 그 확장성을 갖지 않고는 다음 대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냐 그러면 안 바뀔 거다. 두고 봐라 더 심해진다. 그리고 점점 이제 사람들을 못 믿고 뒤에 가서 호박씨 까고 흉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더 강한 통제.
더 강한 줄 세우기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박영선 국무총리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뭐 좀 사적인 관계가 있거든. 의원님이랑요? 아니 그 박영선 윤석열. 두 사람이 예. 부부끼리도 만나고. 예. 그 정치권은 다 아는 있더라고요. 소문이.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흔들기 전략이거든 이게. 야당 흔들기 전략. 박영선은 받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어제 페이스북에 요새 신기가 좀 있으시니까 잘 보시니까 어떻게 6개월 학사 일정이 남아 있는데 왜 돌연 귀국한다는 페북글이 올라오냐고. 그러자마자 TV조선 보도가 오늘 나왔잖아. 아침 일찍 나왔죠. 예. 그러자마자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하루 차이도 안 나냐고. 그리고 그 박영선 전 의원 전 장관 같은 경우 거기 가서 공부하는 거 얼마나 자랑했습니까? 거기서 책도 썼고. 그다음에 AY야 이 미래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이걸로 정치하시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한참 지금 요즘 그 펠로우십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돌연 그걸 왜 중단하고 온다 그러냐고. 그러니까 받으러 오는 거예요? 본인 설명은 이제 거의 그게 뭐 끝났다라는 취지이긴 하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6개월 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끝내고 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받을 것 같냐고요.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니 박영선 전 장관 측근도 아닌데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찍어줘야 되잖아요. 국무총리는 동의안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벌써 받았는데 이게 실제되느냐는 야당 손아귀에 달려 있으니 이렇게 해서 민주당 화를 돋굴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중간 회색지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회색지대. 제가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 보좌관 할 때 저를 5번 찾아왔었어요. 같이 일하자고. 삼고초려 이상이네요. 오고초려를 하셨네요. 아니 그게 이제 제 운명을 바꾼 거죠. 어찌 보면 사실은 뭐 국회 보좌관을 한 번 했었기 때문에 보좌관에 대한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께 간곡히 요청드렸던 거는 뭐냐면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방사청장 요청이 오퍼가 왔었단 말이에요. 김종대 의원한테요? 예. 와서 방사청장 요청 받으셨다라는 사실 공개된 게 된 적 있나요? 뭐 공개적으로 떠들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셔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우리 의원님 같은 분이 방사청장으로 가서 우리 방위산업이라든지 전반에 대한 개혁, 혁신을 이뤄내야 되고 지금 가장 필요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가셨어요. 노를 하셨는데 뭐냐면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결국은 정의당 소속의 국회의원인데 당에 먼저 이거를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한테 가는 게 이제 정상적인 과정이잖아요. 당에서 발표하고 이게 협치라는 거죠. 근데 이제 박영선을 보고 있으면 박영선 전 장관을 보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의당하고 청와대와의 관계가 문재인 정부의 관계가 엄청 틀어졌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선에서 이제 실패한 요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게 결국 심상정과의 어떤 단일화 대표와의 전 대표와의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제 협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했었더라면 아니 심상정 의원은 당연히 단일화로 갔었겠죠. 그게 이게 시발점이 이거였어요. 거기서 이제 사이가 완전 틀어지다 보니까 심상정 전 대표가 이제 결국 대선에 출마를 하고 안철수는 포기하는데 심상정은 끝까지 이제 그걸 치르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정의당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협치가 아니잖아요. 뭐냐면 박영선한테 먼저 오퍼를 낼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우리 협치하자. 그래서 뭐 민주당 총리를 한 명 추천해달라 혹은 2명 추천해달라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갔으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갔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네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고스톱하고 나서 야 민주당 사람 나 뽑을 거니까 야 인증해줘.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에서 받겠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하겠어요. 이건 뭐야? 이거 여당은 없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가의 내각의 어떤 수반을 뽑는 중요한 그런 인사인데 그러면 국민의힘과도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민생이 중요하니 협치로 가자. 그래서 민주당에서 좋은 인물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아니 그렇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 그 떨어진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고 근데 너무 음흉하잖아요. 그게 유일하게 윤석열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특검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담화를 보면서 저런 내가 보기에는 북한 김정은급 지도자다. 이게 개혁 개방을 해 인민들 잘 살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은데 내 위신 무너질까 봐 체제를 못 바꾸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집 아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걸 자기가 만든 대통령 상이 따로 있어요. 자기가 이미지화 해놓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만든 이미지가 있다. 네. 그게 뭐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신처럼 만들어 놓은 어떤 말 한마디면은 그래도 충성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뭐 중국에 가서는 박수 받고 어떤 영웅사관이 있다고. 그게 천공의 그 영웅사관이라고. 천공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천공은 하늘이 내려준 사람. 그리고 질량적 강화. 이름 자체가 천공인 게 그런 뜻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죠. 윤석열에 대한 평가. 하늘이 내려준 키워드. 그래서 질량적 강화 이런 걸 하는데 천공의 그 대통령직에 대한 시각은 존재론이에요. 이건 하늘이 내려준 대통령. 그런데 대한민국엔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윤석열. 이게 천공 피셜인 거죠? 예.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 예. 아니 천공이 그런다. 천공 주장. 아니 그게 나왔죠. 동의 안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으니까. 누가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상에 집착을 하는 건데 우리도 흔히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못 떠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중독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아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의 대통령 상이 있고 굉장히 영웅적 그 지사적 스타일의 대통령 상이 있고 그걸 훼손하는 거는 자기도 자기를 감히 존엄을 훼손하지 못해.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에서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속에 공기방울 같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반성혁신이 이게 나는 전략적 선택으로서의 그 선택이 아니라 심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성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런 담화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박영선 같은 경우는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다 보면은 야당에 흔들기도 되고 그런 다음에 물매기는 것도 되고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야권이 이런 부분에 이제 지금쯤이면은 박영선 의원한테 그거 수락하면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사인 안 보내겠어요? 난 보내고도 남는다고 봐요. 그게 이제 박근혜 때 김병준 시나리오예요. 거기서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김병준이 총리 내정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총리실 한 발짝도 못 가봤어. 청문회도 안 열렸어. 그 꼴이 난다 이거예요. 네. 그 꼴이. 물론 뭐 박영선 전 장관 아직 입장이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황 자체는 이제 총리 수락 내정에 대한 수락과 관련돼서 이제 움직이는 것 같긴 해요. 보면 뭐 이제 아까 뭐 우리 김종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개월이나 남은 학사 일정을 그만두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양정철 비서실장 뭐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체크된 게 전혀 없지만 그래도 본인은 또 부인했다 이런 보도가 있죠. 그런데 그것도 좀 빨리 나와야지 왜 그래 느려. 즉각 나와야지. 아니 기다려 본 거죠. 왜? 기다려 본 이게 거야. 뭔 소리인가 싶. 아니 이제 또 연락 올까봐 혹시나 또 기다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이 박영선 총리 카드가 결국은 협치를 더 어렵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총선에서 나름의 승리를 거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국
대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박영선 카드가 또 이제 영수회담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런 또 역효과도 나는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영향이 큰 거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 저렇게 이제 막무가내식으로 가는데 아니 이재명 그래도 다수당의 대표가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독단적으로 오만하게 그렇게 밀고 나가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한번 박영선 총리 카드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흔들어 보는 건데 과연 이게 글쎄요. 박영선 카드가 그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게 모두 김종대 전 의원님이 방사청장을 수락하지 않음으로써 생겼던 파생 효과다라는 게 오늘의 가장 새로운 뉴스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거절을 해놓으니까 국회의원 끝나고도 또 제안이 왔거든요. 그 2번 왔어요. 새롭게 밝히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사청장 외에도 뭐 어디 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4번 거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 제안을? 그 문재인 정부 지나고도 민주당까지 해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을 마음에 상실감을 줘요. 그러니까 빼내가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나는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큰 상실감을 느끼는데 이건 큰 당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흔들기가 들어오면은 지금의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일이고 그 다음에 나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회동 제안한 명분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 민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국가가 이 민생 상황이 절박하다고 보고 민생 영수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포지션을 잘 잡은 것 같아. 여러 가지 너절너절한 정치 논리 뭐 선거 이후 뭐 거국 내각 이런 것들은 앞세우는 것보다도 일단 국민 살리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포지셔닝이 좋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담화가 나온 게 뭐냐 하면은 민생 챙기겠다야.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민생은 달라.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민생에 대한 헤게모니 프레임 전쟁이 들어갔는데 누가 더 민생을 살피냐 이런 정책 경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 민주당이 그쪽으로 방향 잡은 거는 민주당 일각에서 또 지지자들 사이에서 특검하고 탄핵해야지 뭔 민생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저기 제1야당이고 책임 정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다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권 심판 투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제는 이런 분노는 표현해 주는 게 좋겠다는 이런 게 심판의 민생의 가치로 한 심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심층적으로 살펴줘야 되는 게 제1야당인 건 맞고 그래서 이 방향은 맞다. 그래서 좀 했는데 민생 내가 더 잘하는데 제1야당이 25만 원 생활지원금 주자는데 그 전체주의자를 내가 어떻게 만나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담화에서. 저희 이제 끝내야 되는데 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전체주의래.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죠. 포퓰리즘 얘기하면서 이제 25만 원 대놓고 모두 발언해서 이제 전체주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민생 3번 외쳤지만 결국은 나는 잘했어. 근데 밑에까지 제대로 살펴보지를 못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해. 이게 전부였어요. 저 원래 끝내야 될 시간인데 김종대 의원님이 단독 뉴스를 알려주셔가지고 끝내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래? 자리 제안 받으셨다는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뒷코너가 있다 보니까 아쉽지만 오늘은 좀 요 정도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못하신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조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수석에 제 임자가 왔네.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민생과 이제 심판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한쪽에 이제 그것보다는 최수근 상병부터 시작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한 축에서는 또 민생이라는 것들 복원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22대 국회는 민주당은 결국
수레바퀴 같이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권 폭정을 멈추기 위한 심판론을 들고 나가요. 또 한쪽에서는 또 한쪽 바퀴는 이제 민생을 회복하는데 올인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그런 면에서 일단은 야당이 모처럼 잡은 승기를 앞으로 책임 정치로 구현하셔라. 그러니까 태풍은 매일 부는 게 아니거든요. 태풍은 어쩌다 부는 거거든. 그러면 항상 해야 되는 거는 집안에 쓸고 닦고 그다음에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인테리어도 하고 이런 건 또 일상의 정치가 있는 게 생활이라는 게 있는 거고 국민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과 같이 동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저 192석은 뭐에 써먹는 거냐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보자 이게. 어디에 써먹는 192석이냐. 저는 심판을 하더라도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심판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박근혜 심판하면 민주주의 저절로 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 뒤에 윤석열 정부 출범이라는 이 퇴행 이런 걸 봐서는 누굴 심판하고 탄핵했다고 해서 민주주의는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 오히려 지키는 게 더 어렵구나. 이 점을 지금부터 야당이 좀 인식하고 192명이 이 정책과 민생에 정말 전문가들이 되고 선수가 되라. 그래야 지킨다. 바둑도요. 이기는 바둑 그 우세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긴 상황을 유지하고 계속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좀 실력 있는 야당이 되라. 유능한 진보 정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국민들이 원하니까 과거의 선거의 교훈도 잘 새기셔서 이번에 아주 밝고 힘찬 미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운전자께서 막판에 세게 또 악셀을 밟아주셨는데요. 두 분의 관계성이 좋아가지고 이야기가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지원 전 원장과 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가 시작되는데요. 원래 매주 월요일 날 뵀었는데 오늘 특별하게 오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